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지음, 은밀한 계획. 한창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7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 한 청년이 좁은 골목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큰 길로 향했다. 그는 집을 나올 때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치지 않은 것이 무척 다행스러웠다. 그의 방은 5층 꼭대기의 지붕 밑에 있었으므로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다락과 비슷했다. 계단 아래층에 주인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부엌 옆을 지나가야만 했다. 그때마다 청년은 몇 달째 하숙비가 밀려있기 때문에 왠지 두렵고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하지만 그가 소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겁쟁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울증과 같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는 물론 누구와도 접촉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는 비록 심한 가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꼭 해야 할 그날에 주어진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다만 외출하려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붙잡혀 성가신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숙비 독촉을 받는다든가 할 때 변명 또는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양이처럼 살짝 집을 빠져나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큰 길로 나서자 아주머니를 겁내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거리를 걸었다. 그렇다.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일을 망치는 것은 겁이 많기 때문이야. 이건 틀림없는 진리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겁을 내는 것일까? 그렇지. 새로운 출발이나 자기 자신의 새로운 각오. 그래, 바로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겁내고 있어. 그런 게 비교적 난 말이 좀 놔는 편이 아닐까? 너무 많은 공상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일이 진정 옳은 일일까? 아니지. 진정한 일이긴커녕 나 자신을 위안하고자 하는 망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끊임없는 생각에 빠져 그는 걸었다. 그는 검고 시원스러운 눈에 갈색 머리털을 가진 제법 잘생긴 미남이었다. 후리후리하게 큰 키와 날씬하게 균형이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꼬박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옷차림은 말할 수 없이 누추했다.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옷차림을 하고 대낮에 외출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였다. 그러나 청년은 자신의 옷차림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무엇이 널려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듯 걷고 있었다. 그가 가려는 목적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자기 하숙집에서 그곳까지 몇 걸음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확히 730걸음이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청년은 건물로 다가갔다. 그 건물은 한쪽 벽이 개천을 향해 있고 다른 한쪽 벽은 거리에 닿아 있었다. 그 건물은 전체가 여러 개의 조그만 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새를 놓고 있어서 온갖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의도 서너 명 근무하고 있었다.
청년은 그들 중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재빨리 어둡고 좁은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갔다. 4층에 이르자 어느 방에서 가구를 꺼내는 인부들과 마주쳤다. 그 방은 독일인 관리가 사는 방이었다. 독일인 관리가 이사를 가는 모양이군. 그럼 이 4층엔 당분간 노파만 살겠군. 청년은 혼자 중얼거리며 지저분한 복도를 지나서 노파의 방 초인종 줄을 당겼다. 노쇠로 된 초인종의 쇳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노파의 작은 눈이 수상쩍은 듯 청년을 훑어보았다. 층계 쪽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리자 노파는 안심하고 문을 열었다. 노파는 주름살 투성이의 작은 몸짓에 60살쯤 되어 보였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희끗희끗 센 머리에 머릿기름을 번지르르하게 발랐고 더운 여름인데도 누렇게 빛이 바랜 모피 윗도리를 거치고 있었다. 제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아직 학생인데 한 달쯤 전에 여기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눈길로 노파는 또렷이 말했다. 실은 저 지난번과 같은 일로... 조금 당황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을 더듬었다. 우선 들어와요.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재빨리 실내를 둘러보았다. 특별히 눈을 끌만한 것은 없었다. 가구는 대부분 낡은 목재였다. 타원형의 테이블과 창문 사이에 놓여있는 거울 달린 화장대, 벽 주위에 있는 의자 몇 개, 그리고 싸구려 그림 액자 서너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가구며 마룻바닥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리자베타가 매일 열심히 닦는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한 라스콜리니코프는 리자베타가 하나뿐인 노파의 여동이라는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 전당할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낡은 은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내 노파에게 보였다. 지난번에 맡긴 것도 벌써 기한이 지났어요. 엊그저께로 꼭 한 달이었지. 시계를 받아들며 노파가 말했다. 이자를 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미 기한이 지났으니 내다 팔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지. 이 정도의 시계라면 값을 많이 쳐주시겠지요? 별것도 아닌 물건이군. 지난번 그 반지도 2장이나 줬지만 보석상에 가면 1루블 반에 새 것으로 살 수 있지요. 4루블만 빌려주십시오. 꼭 찾아갈 테니까요. 이건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1루블 반을 주지. 이자는 먼저 떼고. 1루블 반이라고 했나요? 싫으면 관둬요. 노파는 시계를 도로 내밀며 쌀쌀하게 말했다. 화가 치밀어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는 여기에 온 또 다른 목적을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 그거라도 주세요.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러자 노파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틀림없이 돈을 넣어두는 곳은 괴짝이나 서랍일 것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조금 뒤에 노파가 되돌아왔다. 1루블의 한 달 이자가 10코페카이므로 1루블 반에 대한 이자 15코페이카, 그리고 지난번 2루블에 대한 이자
20코페이카를 빼면 1루블 15코페이카 되겠네. 자, 받아요. 아니, 겨우 1루블 15코페이카가 다란 말이에요? 그는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노파가 건네주는 돈을 받았다. 그러고는 잠시 노파를 바라보면서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다. 저 알료나 할머니 2, 3일 후에 물건을 하나 더 가지고 올지도 모릅니다. 은으로 만든 대단히 훌륭한 담뱃갑인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해요. 그럼 이만 동생분은 어디 갔나요? 문 밖으로 걸어나가며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왜? 그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라스콜리니코프를 빤히 쳐다보면서 노파가 의아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할머니가 늘상 혼자 계시는 것 같기에.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계단을 내려올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웠다. 거리로 간신히 나서자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아, 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가. 내가 어떻게 그런 비열하고 무서운 생각을 떠올렸단 말인가. 도대체 나란 어떻게 된 인간인가. 꼬박 1달 동안이나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는 정신없이 걸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끔찍하여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이리저리 걸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술집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주정꾼 2사람이 술집에서 욕설을 해가며 나오고 있었다. 그는 술집 같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현기증으로 어지러운 데다가 목이 몹시 말라서 맥주라도 한 잔 마시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맥주 한 잔을 시켜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자 현기증이 가시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술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세상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첫눈에 흥미를 느끼는 일이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을 라스콜리니코프는 흘낏흘낏 쳐다보았다. 그 사람 역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관심이 있는 듯 자꾸 쳐다보는 것이었다. 50살을 간 넘긴 듯 했으며 중간 키에 단단한 체격에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숱이 많이 빠진 사내였다. 날마다 술에 쩔어 살았는지 얼굴이 부석부석하면서 창백해 보였다. 그는 누더기가 다 된 낡은 검은색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태도는 어디가 관리다운 의젓한 면이 있었지만 왠지 몹시 불안해 보였다. 드디어 그는 똑바로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왔다. 실례지만 나의 말벗이 되어주지 않겠소? 나는 구등관 마르멜라도프라고 하오. 내 경험에 의하면 비록 당신의 차림새는 초라하지만 교양이 있고 술 같은 것은 즐기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소. 실례지만 직장이 어디오? 저는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금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아, 내가 짐작한 대로 학생이군요. 그는 자기 짐작이 맞자 흐뭇해했다. 그럼 잠깐 실례해야겠소. 그는 자기 술잔을 집어들고 일어나 라스콜리니코프 옆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 그러고는 유창한 어조로 말했다. 학생,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진리라고 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버리면 그건 죄악이요. 그리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타고난 자신의 고결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소. 그러나 정말 빈털터리가 되면 사회에서 아주 매정하게 버림받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모멸감은 뼈에 사무친다오. 그게 바로 죄악이지. 학생은 건초 실은 배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소? 아직 없습니다. 지금 나는 거기서 오는 길이요. 거기서 닷새밤이나 보냈소. 그는 자기 손으로 잔에 술을 따라 쭉 들이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느 누구 입장이라도 어디로든 일하러 갈 곳이 없다면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싫어도 꼭 가야 할 입장이 될 경우가 있어요. 내 딸이 노란 감차를 가지고 처음으로 일하러 갔을 때 나도 일을 좀 했소. 지금은 그 노란 감찰로 먹고 살지만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심부름하는 두 소년이 계산대 쪽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술집 주인도 웃으며 듣고 있었다. 비록 나는 짐승 같은 몰골을 하고 있지만 내 아내 까타리나는 교양 있는 여자라오. 영광급 장교의 딸로 훌륭한 교육을 받아 고상한 감정이 풍부하지요. 그런데 내 아내는 마음씨는 착해도 불공평한 데가 있어요. 내가 술을 마시고 들어가면 아내는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단 말이오. 또다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못 들은 척하고 마르멜라도프는 계속 이어서 말했다.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지. 나는 짐승 같은 행동을 했소. 학생, 나는 아내의 구두도 아닌 양말까지 팔아서 술을 마셨더랬소. 또한 양가죽으로 만든 아내의 목도리도 팔아버렸다오. 덕분에 아내는 지난 겨울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피를 토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소. 현재 우리는 춥고 작은 셋방에서 살고 있소. 자식들은 어린아이 셋과 다 큰 딸 하나가 있는데 맞이인 카테리나는 집안 청소와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일로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다오. 걔는 어릴 때부터 깨끗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오. 그런데 지금은 폐병에 걸려 있소. 학생,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아오? 그건 아내가 불쌍하여 나 자신도 함께 고통받고 싶기 때문이요. 그러고는 절망한 듯 고개를 푹 떨구었다가 마르멜라도프는 다시 말했다. 학생, 실은 내 아내는 유서 깊은 도립 귀족 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소. 특히 졸업식 때 지사와 여러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메달과 상장까지 받았소. 메달은 생활이 어려워 팔아버렸지만 상장은 아직도 그녀의 트렁크 속에 간직하고 있지요. 그 상장만이 그녀에게는 추억 속에 남은 마지막 자랑거리이지. 그녀는 보병 장교였던 전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도박에 빠져 마침내 재판까지 받더니 끝내는 죽어버렸소. 어린 새 아이를 데리고 재산도 없이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오? 참으로 비참했다오. 더욱이 친척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소.
그 당시에 나 역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14살 된 딸 애와 둘이 사는 호랍이었는데 내가 먼저 그녀에게 청혼을 했었소.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한 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나는 가장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오. 술도 끊고 말이오. 그런데 직장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다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감원 때문이었소. 술은 그 충격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벌써 1년 반이 넘었지요. 이윽고 우리 가족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나는 여기서 직장을 구했지만 또 실직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내 잘못 때문이었소. 한마디로 짐승 같은 내 본성과 술. 그렇소. 바로 술 때문이었소. 지금은 아말리아 표도로브나 리페 베으젤이라는 부인의 집에 방 하나를 세워둬 살고 있지만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는지 무엇으로 방세를 내는지 난 도무지 모르고 있소. 그러는 동안에 전처 사이에 생긴 딸에도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오. 계모인 카테리나한테 그 애가 어떤 구박과 상처를 받았는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학생, 근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아이들이 배가 고파 칭얼거리며 보채자 화가 난 아내는 큰딸에게 이 식충아, 그래 너는 공짜로 밥만 축내고 태평스럽게 누워만 지낼 셈이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오. 사흘 동안이나 어린애들은 빵 껍질조차 구경하지 못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었겠소. 그때 나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큰딸인 소냐가 어머니, 내가 숱한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곳에 나가서 꼭히 일을 해야만 하나요? 하는 소리가 들렸소. 그 전에 다리아 프란초브나라는 포주가 집주인 아말리아를 통해 여러 번 권했던 일이 있었지요. 그러자 아내는 그것이 어떻다는 말이냐 하고 코웃음치며 대꾸하더란 말이요. 학생, 그렇다고 내 아내를 책망하지 말아요. 아내가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요. 흥분했고 더구나 병을 앓고 있는 중에 굶주린 아이들이 울며 불며 보채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내뱉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6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소니아가 스카프를 쓰고 외투를 입고는 집을 나서더니 밤 9시경에야 돌아왔다오. 그러고는 카테리나 앞으로 가더니 은화 30루블을 내놨지요. 그리고 소니아는 말은커녕 돌아보지도 않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침대에 누워서 조그만 어깨와 몸을 떨고 있었다오. 학생, 그때 나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카테리나가 말없이 일어나더니 딸아이 발치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면서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던 그 모습을 두 여인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오. 서로 끌어안은 채 말이오. 그러고는 마치 목소리가 뚝 끊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마르멜라도프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잠시 후 그는 술 한 잔을 급히 들이켠 다음에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학생, 소냐는 그때부터 노란 감찰을 가지게 됐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게 됐다오. 왜냐하면 우선 집주인인 아말리아가 허락하지 않았고 한 건물에 사는 네베자트니 포크라는 작자까지도 합류했소. 그놈도 소냐에게 처음엔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일이 이렇게 되자 점잖은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와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짓거리는 거요. 그러자 카테리나가 딸의 편을 들어 그놈과 대판 싸우게 되었소. 이제 불쌍한 소냐는 어두워져서야 집에 잠깐 들러 카테리나의 일을 거들기도 하고 자기 힘 닿는 데까지 돈을 벌어주고 있소. 그 애는 지금 재봉사인 카페르나 우모푼에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오. 여기서 마르멜라도프는 잠깐 말을 멈추고 억지라도 웃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이반 아파나시예비치 각하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었소. 온 집안 식구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게 바로 5주 전이었지요. 아내가 어디선지 돈을 구해다가 멋진 제복도 해주었소. 그런데 엿새 전 봉급으로 20루블 40코페이카를 타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지만 그 이튿날 나는 아내의 괴짝을 뒤져 쓰고 간직해둔 봉급을 몽땅 들고 집을 나왔소. 이미 직장에선 잘리고 새 제복은 어느 술집에서 굴러다니고 있겠지. 모든 게 끝장이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술집, 그의 타락한 모습, 건초 씻는 배에서 지난 닷새밤, 보드카병, 폐병에 걸린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애정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현기증을 일으키게 했다. 이봐요 학생. 마르멜라도프는 차분해지려고 애쓰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오늘 소냐한테 다녀왔소. 술값을 얻기 위해 말이오. 그래서 주던가요? 조금 전에 들어와 이야기를 듣고 있던 패거리 중에 하나가 낄낄거리며 물었다. 그래, 바로 이 보드카도 그 애가 준 돈으로 산 거요. 30코페이카를 주더군.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말이오.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기만 했소. 그 애는 아버지가 불쌍하여 눈물을 흘릴지언정 비난하지는 않소. 그렇지만 내겐 그것이 더 괴롭다오. 지금 그 앤 몸단장을 해야 하오. 산뜻하게 예쁘게 말이오. 머리기름도 사야 하는데. 하지만 애비인 내가 그 30코페이카의 돈을 몽땅 술값으로 가로채와 버렸으니 이런 나를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소. 그는 다시 한 잔을 마시려고 했지만 술병은 이미 비어 있었다. 도대체 당신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느 틈에 두 사람 곁에 와 듣고 있던 술집 주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르멜라도프는 외쳤다. 그래, 나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조금도 없지. 나 같은 인간은 십자가에 목을 매달고 죽어야 해. 결코 불쌍히 여길 인간이 못되고 말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심판할 유일한 심판관인 하느님만이 하실 일이야.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거야. 심술궂은 폐병 환자인 계모를 위하여 자기 몸을 판 딸은 어디 있느냐? 술 주정뱅이의 망나니인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준 딸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이리 오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므로. 그래서 소냐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시고 말고. 난 다 알고 있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이야.
말을 끝내고 그는 피로에 지쳐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실내는 그의 말이 감동을 주었는지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이제 갑시다, 학생. 갑자기 마르멜라도프가 얼굴을 들더니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며 말했다. 나를 좀 코제르의 아파트까지 바래다 주시오. 뒤뜰 쪽이요. 이제 돌아가야겠소. 카테리나한테로 말이오. 아까부터 나가기만 기다렸던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를 데리고 술집에서 나왔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깨에 마르멜라도프는 손을 턱 걸쳤다. 그는 다리가 입보다 훨씬 취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라스콜리니코프가 안고 가다시피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그의 집까지의 거리는 가까웠다. 두 사람은 아파트의 뒷뜰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갔다. 벌써 밤 11시가 가까운 시각이었다. 다음날 꽤 늦은 시각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 모를 짜증이 나면서 초조하고 자꾸만 화가 났다. 그는 자리에서 누운 채 자기의 조그만 방을 둘러보았다. 전체 6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방이었다. 벽은 누렇게 바랜 벽지가 붙어 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나마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으며 천장은 너무 낮아서 키 큰 사람은 머리가 닿을 지경이었다. 낡고 망가진 의자가 모두 3개. 그리고 창문 쪽 구석에는 칠을 한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노트와 책이 한 권씩 놓여 있었다. 의자나 책상은 먼지가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보기 흉한 긴 소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쪽 벽 전부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너덜너덜한 소파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침대 대용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때 주인집 하녀인 나스타샤가 들어왔다. 일어나세요. 어쩌자고 이렇게 늦잠을 주무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차를 끓여왔어요. 홍차 좋아하시죠? 그 홍차는 주인 아주머니가 보낸 건가요? 그는 구무럭거리며 일어나면서 물었다. 그럴 리가 있어요? 나스타샤는 그의 앞에 홍차가 든 금이 간 사기 주전자와 누런 설탕 2덩어리를 놓았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해요. 경찰에? 무슨 일로? 당신이 하숙비도 내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으니까요. 젠장, 너무하는군. 마음대로 해보라지.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푸념을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아니지. 지금 그러면 오히려 자기만 손해야. 그 참 바보로군. 어쨌든 오늘은 아주머니한테 가서 따지고 와야겠군. 나처럼 아주머니도 바보이긴 하지만 영리한 당신은 왜 빈둥거리고 지내요? 전에는 그나마 가정교사라도 하더니 요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죠? 하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지못해 거친 말투로 대답했다. 어떤 일인데요? 그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생각하는 일이지. 이 말에 나스타샤는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그렇다면 돈이라도 단번에 크게 벌 일을 생각했어요?
구두가 다 헤어져 가정교사 노릇을 할 수도 없어. 그보다도 그까짓 가정교사를 해봤자 푼돈밖에 되지 않아. 그럼 한미천 잡으려는 거예요? 그는 묘한 얼굴로 나르타샤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렇지, 난 한미천 잡을 거야. 아 참, 당신에게 어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나한테? 어디서 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집배원 아저씨에게 내가 3코페이카를 대신 줬어요. 그 돈 지금 주실 거지요? 어서 편지나 가지고 와, 빨리. 라스콜리니코프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편지를 가져왔다. 예상대로 그것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르타샤 고마워. 이제 가봐. 자, 이건 3코페이카야. 그녀가 나가자 그는 편지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그는 두려운 듯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나의 그리운 로자, 너와 편지 왕래가 2달이 넘도록 없었구나. 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란다. 편지를 하지 못했던 내 심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도 잘 알겠지? 너는 나와 두냐의 오직 하나뿐인 혈육이며 또한 우리의 전부란다. 네가 생활이 궁핍해 몇 달 전부터 대학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교사도 그만두어 수입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너에게 넉 달 전에 송금한 15루블은 너도 알다시피 상인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우르신 씨에게 연금을 저당 잡혀 빌린 돈이었단다. 하지만 이제야 그 빚을 겨우 갚고 너에게도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송금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에게도 이제야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누구보다도 먼저 내게 알리고 싶구나. 그리고 너도 짐작하리라 믿는다만 두냐는 6주 전부터 나와 함께 살고 있단다. 네가 2달 전에 편지에다 두냐가 스비드리가 일로프 씨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누구에겐가 전해 듣고 자세한 사정을 알려달라고 했다만 사실 그대로를 알렸더라면 너는 만사 젖혀두고서라도 달려왔을 것이다. 나도 그 무렵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단다. 어떤 해결책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실은 작년에 두냐가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을 때 100루블을 성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시간으로 채워 다 갚기까지는 그 집을 나올 수가 없었단다. 그 돈은 네가 당시 필요로 했던 60루블을 송금해주기 위해서 앞당겨 받았던 거란다. 그 집에서 두냐는 스비드리가 엘로프의 아내인 마르파를 통해 집안 식구들로부터 친절하고 예의 바른 대우를 받았단다. 그러나 나중에 한 일이지만 스비드리가 엘로프 씨는 두냐에게 마음을 두고 겉보기에 몹시 모질게 대하고 놀려대기도 했단다. 그러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지 스비드리가 엘로프 씨가 노골적으로 두냐에게 구애를 했단다. 두냐에게 온갖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가 하면 둘이서 외딴 고장이나 외국으로 도망칠 수도 있다고까지 했단다. 이런 지경이었으니 두냐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두냐에게 자기 남편이 정원에서 치근덕거리는 걸 본 마르파가 그 모든 잘못을 두냐에게 뒤집어 씌웠단다. 마르파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두냐에게 손찌검까지 하면서 꼬박 1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면서
두니아의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단다. 억울한 모욕을 당한 두니아는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맞으며 그 집에서 나와 덮개도 없는 농부의 집 마차를 타고 먼 거리를 왔단다. 너도 생각해봐라. 이 일을 어떻게 너에게 알릴 수 있었겠느냐. 그 뒤 마르파는 한 달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두냐에 대해 온갖 악평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온갖 추한 소문이 나돌고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바람에 교회조차 갈 수 없게 되었단다. 이 일로 집주인은 우리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재촉하기까지 했단다. 그만 나는 몸져 누웠지만 나보다 두냐는 굳세 나이라서 이 모든 고통을 꾹 참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단다. 그 애는 진정 천사 같더구나. 그러던 중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고통도 끝나게 되었단다. 왜냐하면 스비드리가 엘로프 씨가 마르파에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두냐의 결백을 밝힐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란다. 그 증거는 마르파의 눈에 띄기 전에 두냐가 그 사람의 애정 고백을 거절하기 위해 보낸 편지란다. 마르파는 그 편지를 읽고 난 뒤 그제서야 비로소 두냐의 결백을 믿었단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했다는구나. 그러고는 바로 우리를 찾아와서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단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두냐를 변호하고 두냐가 쓴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다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르파는 두냐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지. 마침내 두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위로의 말을 듣게 되었단다. 그리고 로자, 두냐에게 청혼을 해온 사람이 있단다. 두냐도 승낙했지. 7등관인 뾰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마르파의 친척이란다. 비록 나이는 45살로 좀 많은 편이지만 생활 형편도 넉넉하고 근무처도 2군데나 된단다. 네가 만약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친절히 대해주길 바란다. 두냐가 그와 결혼하면 너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로자야, 우리 셋이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아마도 3년 만이지? 나와 두냐는 루진 씨의 초청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될 것 같다. 두냐는 너무 기뻐서 이 일만으로도 루진 씨에게 시집을 가야겠다고 말할 정도란다. 무엇보다도 두냐가 루진 씨와 결혼하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의 신용까지도 크게 높아졌단다. 그래서 연금을 저당 잡히고 돈을 융통하면 너에게 25루블이나 30루블 정도는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만 써야겠구나. 그럼 잘 지내거라. 마음속으로 너를 힘껏 껴안고 수없이 키스를 보낸다.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어머니. 플리에리아 라스콜리니코파. 라스콜리니코프의 얼굴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로 젖어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갑자기 좁은 방이 답답하여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서 모자를 집어들고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지금은 계단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섭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바실리에프스키 섬 쪽으로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몹시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결혼은 절대로 안 돼. 루진 따위는 되져버려라.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두냐,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는 19살이었지.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너는 정신을 팔아버릴 여자는 아니야. 난 루진 씨의 온몸이 순금이나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치장되어 있다 해도 네가 루진 씨의 합법적인 첩이 되는 일은 승낙하지 않을 테다. 문득 그는 소냐라는 여자를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 창녀가 된 소냐. 두냐가 루진 씨와 함께하려는 운명과 무엇이 다른가. 온갖 생각들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리를 혼란시켜 더욱 괴로웠다. 셋나야 광장에 라스콜리니코프가 다다른 건 밤 9시경이었다. 탁자나 판자를 펼쳐놓고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느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골목 끝 모퉁이에 목판 2개를 놓고 실이나 손수건 따위를 파는 부부가 보였다. 돌아갈 채비를 하던 부부는 리자베타 이바노브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알료냐 이바노브나의 동생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리자베타를 이미 알고 있었고 리자베타도 그에 대해 약간은 알고 있었다. 리자베타는 키다리이면서 못생기고 겁 또한 많았다. 그녀는 온순하지만 백치에 가까운 30살이 넘은 노처녀인데 언니의 노예 신세가 되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다. 언니 앞에만 가면 벌벌 떨며 언니가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맞고만 있는 그런 여자였다. 그런데 우연히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리자베타, 당신 혼자서 결정하도록 해요. 알료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큰 소리로 장사꾼은 말했다. 내일 7시경에 와요. 그 사람도 올 테니까. 내일이라고 했어요? 리자베타는 결정을 못 내렸는지 망설이고 있었다. 당신은 알료나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 친언니도 아니고 배다른 언니인데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어요. 수다스럽게 장사꾼의 마누라가 말했다. 7시란 말이오, 7시. 빨리 결정하시오. 장사꾼의 남편이 말했다. 좋아요, 가겠어요. 리자베타는 망설이다 겨우 결심이 섰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두 엿들으려고 하면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나갔다. 그는 이 대화를 듣고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등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찾아왔다. 내일 밤 7시 정각에 알료나 노파와 함께 사는 단 하나뿐인 동생 리자베타가 집에 없다. 따라서 노파는 밤 7시 정각부터 집에 혼자 있게 된다. 그것은 정말 뜻하지 않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다. 하숙집까지는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리가 떨려 잘 걷지를 못했다. 그는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되어 자기 방으로 간신히 들어갔다. 그에게는 이제 생각할 자유도 없이 어떤 운명에 의해 그 일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되었다.